당장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 고지를 탈환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 8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SK하이닉스보다 한 발 늦게 AI 훈풍을 타기 시작한 삼성전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만 전자까지 한번 기대해 봄직한지 어떻게 보세요, 이화진 과장님? 네, 지난주에 이제 6일 동안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했던 금액이 대략 한 3조 원 됩니다. 물론 이제 이틀간 수요일, 목요일 날 2조 순매수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이제 HBM 시장을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제 지난주에 GTC 2024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엔비디아 수주 기대감이 조금 더 좀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MD에 이어서 새로운 이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모습을 조금씩 이제 준비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월부터는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무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야 1월 달에 이제 갤럭시 S24에 대한 이제 흥행에 따라서 모바일 사업부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미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야 이미 출하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긴 했었지만은 1분기 때는 가격이 반등을 통해서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마진 자체가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좀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같은 경우야 HBM이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만약에 3분기나 이제 그 HBM3E에 대해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GTC 2024에서 보았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10만 원 이상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마이크론도 이제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이거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어제 물론 8만 원 갔다가 7만 9천 원에 이제 7만 9,900원의 종가 형성을 하긴 했지만은 오늘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제 8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또 삼성전자 관련주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네,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왔던 수율 개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제우스도 주가가 좀 급등을 한번 했다가 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세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충분히 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인 사이메스 같은 경우도 물론 1차 공급사가 원익 IPS나 이제 테스나 이제 아니면 세메스와 같은 1차 공급사를 통해서 삼성전자향이 90%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맥스와 제우스가 삼성전자향 밸류체인에서는 좀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동반해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원 모자란 8만 원에서 100원 모자랐습니다.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100원 이상 올라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만 원대 안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어서 AI 열풍 속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또 다른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업종도 함께 부각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친환경 에너지를 포함한 여타 사업들에도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 관련 업종 기업 소식은 우리 이권희 대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관련 산업들이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지금 데이터 센터고, 결국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국내에 있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흘에 하나씩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8,0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 있고요. 한 500여 개가 지금 아일랜드에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수급 문제, 그다음에 전기 요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전력 설비가 노후화되었다는 부분들도 다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전력도 이대로 가다가는 뭐 굉장히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아마존까지 열심히 지금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곳에서 이제 기회가 생기냐면 전력 기기, 뭐 전선, 뭐 신재생 발전, 그다음에 SMR, 뭐 ESS, 액침 냉각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기와 관련된 것들은 다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 기기 관련돼서는 대장주로 이끌고 있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이제 공장도 증설을 하고 국내 울산 공장도 미국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 공장인데 이쪽에도 지금 뭐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회사들도 지금 열심히 지금 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배경에는 이 미국의 전력기기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가동률을 높이지 않고 있고 한번 2008년도에 좀 폭망을 한번 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증설을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반사 수익을 좀 받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해저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전선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는 이제 예측 때문에 LS, 그다음에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이 좀 전선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재생 발전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지금 짓기도 하고 전력 수급이 꾸준하게 24시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이 약간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많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이 회사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SS가 같이 붙어 있군요, 옆에. 예, ESS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솔루션 관련돼서 지금 발전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결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이게 세트로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에너지 되고요. 저장 장치입니다, ESS. 예, 그래서 ESS가 지금 또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관련해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등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제 SMR을 짓겠다라고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허가는 아직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원자로죠. 예, 소형 원자로로 이제 이게 소형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PUE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에서 실제로 컴퓨팅에 쓰는 전력 비율을 말하는데 이거를 1.1 정도까지 맞추려고 지금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뭐 액침 냉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냉각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쫙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실적이 찍히면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압축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주총 시즌. 그런데 아직도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무려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사실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 애가 타는 주주분들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아직도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습니까? 김영재 이사님. 네, 어제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42곳인데요. 코스피에서 8곳, 그리고 코스닥에서 34곳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종목들이라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나마 좀 많이 아실 만한 종목들은 코스피에서는 금양,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이상 되는 종목은 인터로조, KT알파 그리고 NK맥스 등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 보고서는 규정상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3월 마지막 거래일인 3월 29일 금요일까지 정기 주총을 연다면 지난 2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그런 방향입니다. 뭔가 꿀리는 게 있고, 네. 네, 뭔가 뭐 감추고 싶은 게 있거나, 네, 뭐 만일 이상한 이제, 거죠. 예. 근데 이제 제재로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어야지만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내지 않았거나 또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생겨서 회계법인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이 회계적인 문제가 끝까지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종목이라면 매우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험상 시가총액이 극단적으로 작거나 또는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종목, 또 자금 조달을 급박하게 진행하는 종목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지연 공시를 한 58개 기업 중에서 34%에 해당하는 20곳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조금 더 돈을 더 쓰더라도 재매수하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으로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이후에 사실 적정 의견의 감사 보고를 제출한 기업들은 상당히 조금 재매수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종목이 3종목이 있는데 유니캠, 네페스, 대창 솔루션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오늘 매매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막판에 내서 다행이긴 하지만 뭔가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3개 기업들. 자, 일부 기업들은 이미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주주들 속을 그만 태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어제 일제히 올랐던 엔터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띈 곳은 SM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10% 넘게 뛰었죠. 엔터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걸까요? 남인호 소장님이 엔터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엔터주 상승의 가장 선봉장은 SM이 있습니다. 이 SM이 왜 그렇게 갑자기 10%나 급등세 보이느냐? 바로 NCT 드림 때문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 봐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7인조, 다국적 7인조 보이그룹인데요. 일단 그 리더가 캐나다의 마크고요. 다음에 중국의 2 뮤지션이 있고 우리 한국의 나머지 4명이 있습니다. 다 꿰고 계시네요, 우리 다스장님.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왔죠. 네. 근데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리더가 마크인데요. 캐나다 국적인데요. 이 마크 등 요 멤버들이 전부 22살에서 24살의 와. 연령대입니다. 우리 이생크랑 거의 비슷한 네, 연령대죠? 뭐 또래네요. 네. 다 자, 그래서 친구네요. 결국은 이제 신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그 드림 이스케이프라는 그 신규 앨범 발매했는데 이것이 그저께죠. 한토 차트라든가 예스24에서 1위로 등극해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빌보드 차트에도 곧 등극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BTS가 다시 재결합하려면 한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SM의 NCT 드림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SM의 주가가 이 NCT 드림의 활동에 따라서 그만큼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타 뭐 JYP라든가 YG 엔터, 하이브 같이 연동할 것입니다. 저는 엔터주에 대해 이렇게 해서 2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악재 다 반영됐다. SM을 예를 들어볼까요? 고점 16만 1,000원입니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8만 7,000원이에요. 반타작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고, 둘째, 이렇게 신규 그룹들의 어떤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5에서 10%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올 1분기 너무나 힘들었던 엔터주들입니다. 또 베이비몬스터 컴백도 앞두고 있고요.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지금 또 2분기와 3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엔터주들의 반등 한번 시원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 리포트입니다. 올해 압도적인 HBM 시장 점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지속되면서 비수기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라서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기존에 제시한 16만 원의 목표가에 도달한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주가로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중장기적인 ESG 경영 과제를 실천하면서 지속 가능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AI 서버형 디램 매출 확대 영향으로 글로벌 AI주의 상승 기세가 매섭다면서 BNK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93,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서진시스템 소식입니다. SK증권은 서진시스템이 ESS와 전기차 배터리 부분 사업이 성장 국면에 잘 안착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분야의 진출도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다이캐스팅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 S퓨어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과 지역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감원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펀드 홍보에 활용한 자산운용사들을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우수기업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 문구로 사용하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건희 부장님이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밸류업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펀드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경고를 한 거죠.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밸류업 지수를 이제 국가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인데 아직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선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건 5월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문구를 먼저 써서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마치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발표되고 그 지수를 만들었을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은 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제 자산운용사도 이제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종목들도 뭐 이런 펀드들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러면 밸류업 관련된 수혜주는 있지 않냐라고 이제 다들 말씀을 하셔서 한번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꼭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기준을 보면 보통 배당을 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을 정하면 이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순응할 수밖에 없는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책의 규제를 많이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4대 금융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규모 은행들이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또 배당 여력도 충분히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꾸준히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는 종목도 플러스 알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조업단에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가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혜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대기업 지주사들, 지주사라고 해서 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상속 문제나 가버넌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좀 해소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회사들 중에 삼성물산이라든지 SK 스퀘어 같은 회사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목들 나오면 꾸준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무슨 홍길동인가요? 뭐 말을 밸류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게 밸류업이라는 게 전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용어 같은데 금감원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뭐 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당분간 밸류업 수혜주와 같은 문구가 붙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항공주 주가는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는 유가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주 상황은 남인호 소장이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정확히 한 달 전이죠. 지난 2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종합주가지 코스피는 3.5% 올랐습니다. 요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 업종이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항공주입니다. 대장주인 대한항공이 5%가 빠졌고요. 진에어가 6%, TA는 7%가 하락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너무 내려갔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34,000원인데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1,000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직전 고점 대비해서 33%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손실 본 요인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사실 작년 말에 72달러까지 국제 원유가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가격 보니까 81.9달러예요. 말 그대로 15%가 급등했고요. 다음 두 번째가 지난달에는 여행 객수가 좋았습니다. 국제선이 거의 50%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즉 2분기 여행은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행 비수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항공주가 악재만이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핵심인 수출 경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좋아지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헤빙 모드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상승 트리거 항공주가 주가는 다 내려갔는데 언제 오르냐? 요게 아닙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권이라든가 이런 상승 트리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입을 시키시면 어떨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항공주 투자 전략은요. 김용재 이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향후 항공주 전망. 네, 일단 항공주가 수요는 강한데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올해가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그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소폭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체들끼리의 그런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 시기에 때는 이제 공급 그러니까 기재를 도입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풀리면서 올해 기재를 많이 도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재가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항공 가격에 대한 그 받는 항공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마련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그래서 현재 추정치는 대부분 항공주 주가 그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낮은 오히려 한 3%에서 한 10%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주 주가가 뭐 턴하기 위해서는 지난 4분기처럼 정말 실적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좋은 실적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여행 수요와 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원화 강세 여기에 사실 또 비용 측면에서 달러로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수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보유 관점은 유효하지만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세가 유리하다. 그러면 향후에 그럼 관심 종목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매출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거대 국적사 합병으로서 유럽 노선에 신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티웨이 항공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또 세계 LCC 통합으로 시너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진에어도 좀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단 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확실히 찍히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수급이 호전되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니 현재는 좀 보유 관점에서 관망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매물로 나온 하나투어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국내 여행 1위 플랫폼입니다. 하나투어가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화진 과장님이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어제 나왔던 이슈고요. 이제 IMM 사모펀드가 2019년 말에 인수를 했습니다. 뭐 그때 가격에 한 58,000원 가격대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19년 말에 인수를 하고 2020년부터 이제 사실 코로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뭐 모도투어 같은 경우도 2020년, 21년, 22년 계속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3년 연속 적자가 나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4만 원에서 한 7만 원대에 좀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4년 만에 IMM이 지분을 이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16.6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여기서 이제 회장인 박성환 이제 회장이 대략 한 6% 그리고 공동
공동 창업자의 부회장인 이제 건희석 이제 부회장까지 합치게 되면 27% 대한 지분을 매각을 좀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좀 모양새는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가나 좀 환율에 대한 이슈가 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IMF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기간 이제 구조 조정도 충분히 계속 꾸준히 좀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한 1,800억 정도 지금 매각가에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프리미엄까지 얹게 되면은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에 대한 매각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인수에 대한 예상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야놀자나 아니면 OTA 같은 온라인 이제 여행 플랫폼 업체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MP, P는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입니다. 요거를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여행주까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행주, 항공주. 우리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이 8시 20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요거는 꼭 체크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김영재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총 154개 기업의 주주총회가 지금 열려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그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공급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총일에 삼성전자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점에서 SK 하이닉스에서도 어떤 주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 측의 설명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투자나 공급 정상화 관련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뉴스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두 종목의 보호 예수가 좀 해제되는 날인데요. 1개월 전에 상장한 APR 주식 87만 주, 주식 비중으로는 한 11.53%가 시장에서 좀 거래될 수 있는 날인데요. 또 6개월 전 상장한 밀리서제 주식 30%, 329만 주가 보호 예수에서 해제됩니다. 야, APR은 너무하네요.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보유에서 엄청나게 풀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APR이 상장 이전에 이제 60만 원까지 거래되었던 종목에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공모가가 25만 원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예. 그래서 보호 예수는 풀렸지만 과연 이 물량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일단 보호 예수 해제로 일부 오보행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호 예수 이전에 이후에 매수하겠다는 분명히 대기 매수세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자세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나스펙 32호가 상장되는데요. 이번 달 초에 상장된 하나스펙 31호가 상장 당일에 장중 4,830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중 마감은 공모가와 비슷한 2,015원에 마감을 했는데 최근 스펙 상장 당일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번에 스펙을 공모하셨던 분들이라면 장중 높은 가격에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할 만한 오늘 개최되는 이벤트로는 양재동 소재 더 K호텔에서 OLED 코리아와 XR 코리아 행사가 동시에 지금 개최되는데요. 여기에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29일까지 XR의 미래 그리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핵심 기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450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개최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포스코 DX를 비롯해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고할 예정으로서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개장 포인트를 이제 3개를 짚어주셨는데 스펙 투자 저는 이렇게 공모의 스펙으로 이렇게 스펙에 공모주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펙 투자 어떻게 보세요? 이 어떤 기업하고 합병할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펙 투자가 이제 예전에는 참 좋았던 것이 2,000원에 이제 상장이 되면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자까지 붙여서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장 시초가 결정되는 그런 것들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이
상장 당시에 400%까지 당일 상장했을 때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펙이 나중에 어떤 기업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일 상장에서는 꼭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밤사이 또 엔비디아가 2.6%나 하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주총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테슬라가 또 오늘 강하게 올라줬단 말이죠. 바이킹 테라페틱스, 비만 치료제 쪽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럼 2차 전지와 바이오의 날이 될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좀 빠졌었고 테슬라가 좀 반등을 좀 해왔던 측면이 있었고 어제 이제 LLF 관련해서 또 관련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고객사 다변화된 이슈도 충분히 있을 거고 최근에 KRX 200에 코스피 200에 이제 지수 편입된 이슈도 충분히 NF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세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몰렸던 수급의 변화가 오늘은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100원 남았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